들고 해야 되죠? 이거. 내리고 가면 안 되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아니면 저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 없으면 내리고 갈게요. 네네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엽이라고 하고요. 경남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경상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번쩍. 어디요? 양산이요? 네. 부산이요? 네. 이 경남대학교는 창원에 있습니다. 네, 창원에 있는데 저는 이제 창원에 놀러 온 게 아니고요. 경남대학교도 특별하게 서울에 학교가 있어서 저는 서울에 매번 묻습니다. 아유, 마산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빠진 말씀 빨리 칩시다.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두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강의를. 어떤 강의를 할까? 좀 약간 군사적인 좀 무게를 둔 강의를 하나 준비해 왔었고요. 또 하나는 군사도 군사지만 약간 군사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같이 걸으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고 전문적인 군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는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화면이 편하게 보여야 되는데 편하게 안 보이니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사람하고 갑자기 이 사람하고 비슷할까요? 비슷한가요? 머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인형 의원님 아닙니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로맨스 그레이 쪽이잖아요. 저가 10년 전 사진입니다. 안 믿겨지죠? 이때보다 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 훨씬 젊어 보이니까 그냥 젊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니까 본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강의 듣고 그거 한번 써주세요. 맞는지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는 거 맞죠? 네. 그거 하는 게 어때요? 이거 이거죠. 자,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만 드리면요.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고요.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중령으로 입대했습니다. 이때는 소령대까지고요. 저는 소령 때 사진이고 중령으로 입대했는데 2011년에 전역을 해서 지금 웅이수화선 원래는 백수 기술도 있었는데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해군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군사회담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07년 12월 13일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올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바로 그 판문점에 우리 평화의점 2층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회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북한군하고 북한하고 회담하다 가지고 수틀려서 맥달 잡고 싸운 유명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성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수틀리고 이렇게 싸웁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던 군인이기도 하지만 군인으로서 총 들고 또 저는 해군이니까 배를 몰고 다니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정책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북한하고 회담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부적은 아니었어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회담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에서 국방부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오랫동안 나름대로 북한하고 회담도 한 10여 차례 했고요. 북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과연 쟤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저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년 전에 한 7월달, 6월달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요? 없죠. 전쟁 안 나면 다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전쟁 안 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면 뭐 이렇게 잘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되는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좋은 것을 또 반복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냐면 과연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잘못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북한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면 지금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러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그림들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북한의 모습과 밑에 있는 북한의 모습이 있어요. 위에 있는 북한의 모습과 밑에 있는 북한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북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게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북한이었을까요? 밑에 있는 모습은 위에 있는 모습. 위에 있는 모습, 밑에 있는 모습. 위에요. 위에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모습은 북한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사실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 모습이 다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 있는 북한의 모습이 50이고 여기 있는 모습이 50이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북한의 모습이 100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모습은 이게 50이고 이게 50일까요? 아니죠.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좌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극자 극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위의 모습은 북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끝단에 있는 모습이에요. 끝단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끝단에 있는 모습이에요. 단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그러니까 여기 북한에 대한 오해가 진실했는데 여기를 남한으로 바꿔서 우리 남한의 사진을 이것과 동일하게 구성을 지금 이 시간에 남한의 모습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을 구성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모습이 존재해요. 사실은요. 근데 단 양쪽 끝단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두꺼우냐의 문제인데 북한은 우리보다 좀 더 두껍겠죠. 양쪽 끝단, 그러니까 극단 양쪽 끝단에 있는 모습이 우리보다 좀 두껍겠죠. 우리는 좀 얇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2, 3% 이게 2, 3% 밑에가 정말 95%의 모습이라고 보편에 여기 표현되는 모습이 보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뭐 이게 10, 20, 뭐 10이나 20, 10이나 20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이 사실은 여기 그려지지 않는 북한의 모습이 사실은 60, 70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쳐다볼 때 그 공간, 그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실 인정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때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관학교 나왔는데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난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나고 얼굴 빨갱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70년대 그런 교육 받고 살았거든요, 사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엄청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쩌면 아까 이제 식당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고 말을 하기 어쩌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는 더 좋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냐면요. 왜 꼭 오늘 다른 생각보다 이 북한 이야기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하얀 도화지. 하얀 백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빨간 색깔도 쳐 있지 않고요. 까만 색깔도 쳐 있지 않고 아무 색깔도 쳐 있지 않은 정말 어쩌면 많은 것이 그려져 있지 않는 예, 하얀 백지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부터 그리면 되거든요. 이미 그려진 걸 지워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하얀 도화지 위에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은 제가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요. 뭐 남북 간에 이중성이 있죠, 사실은. 예,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란데요. 자, 북한이 막 미사일 쏴요, 그죠?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미사일 쏠 때 왜 쏘는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혹시 이 장면 여러분들 잘 보시죠. 2003년에 있었던 장면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사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있었던 사진인데 이 상황 혹시 아시는 우리 대학생 있어요? 여기 이제 이분들 북한 여성들이세요. 북한의 응원단, 북한 응원단입니다. 2003년도에 벌써 지금부터 15년 전에 북한 응원단이 유니버시아드 응원단을 맡았던 때예요. 근데 응원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구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뭐랄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의 동시에 이 버스 안에 탔던 모든 이 여성 응원단이 갑자기 버스 운전사에게 운전사한테 기사 버스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버스 문을 열고 버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 가로수 사이에 이 현수막이 걸려있던 현수막을 자기들끼리 무등을 타서 내려서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고 있는 겁니다. 말아서 가슴에 품고 엉엉 울면서 버스를 탑니다. 네? 비가 와서. 네, 이 상황이 비가 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년도에 6.15 때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이걸 보면서 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끌어안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신문에 그 응원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부분 평가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응원단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서 울면서까지 이렇게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냥 제가 가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우리 언론에 대부분 이런 글이 많이 나왔죠. 이분들은 민영 응원단이라고 지금 그 당시 그랬었는데 이 응원단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만약 이거를 그냥 놔뒀을 때는 소위 말해서 어디 간다? 아웃탄강 간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예요. 아웃탄강 간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뭘까요? 오버액션이라고 하죠. 과장된 액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우리 소위 말 몸값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올려서 자기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미국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나 자기 가정들 쪽에 뭐랄까요 긍정적 보상 이런 것을 바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말하는 건 못하겠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정말 이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해석이 대부분의 해석이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해석이 이때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아니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촛불을 바꿨음에 불구하고 이번 2018년 또 응원단이 났었잖아요.
예, 그 원단이 온 가정 중에도 아직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예, 여전히 남아있었죠. 과연 이게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옛날 돌아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1976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 예,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느 분이 또 우리나라에 예, 영군이 돌아가셨어요. 네, 예, 영군 돌아가셨죠. 부대가 처음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안 우셨어요? 안 우셨죠? 역시 우리 원님은 어릴 때부터 기준이 잡혀 계셨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관성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저는 저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사건 날 때는 안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되게 울었어요. 무지 울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 탄광 갈 거 걱정해가지고 우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또 안 울면 뭔가 뭐 우리 가족이 무슨 해코지에 나가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래서 무조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사실은 그게 참 우리가 북한을 쳐다볼 때 이렇게 미사를 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북한에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을 이제 쏘는 이야기는 나중에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자, 북한이 작년 9월 3일날 제6차 핵실험을 했고요. 11월 29일날 화성 15형이라는 걸 발사하고 핵을 완성했다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죠? 했어요. 근데 작년에 9월달에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2시 30분, 평양시로 12시. 지금은 시간이 합쳐졌지만 그때는 30분 틀렸게 바꿔 있었거든요. 평양 시간으로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이제 핵실험을 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식당에 밥을 먹고 있거나, 그죠? 밥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 식당에 뭐 이건 아니면 큰 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TV가 있고,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이나 심지어 어디 기차 같은데 밑에 자막이 있다고, 자막이 떴습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 인공지진 발생, 핵실험을 한 뜻, 제2차 핵실험과 같은 이런 자막이 딱 떴어요. 여러분들 뭐 20명, 30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 자막이 뜨거나 누구죠? 그 앵커의 멘트가 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 또는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가장 뭐랄까요? 그 많은 단어들 어떤 단어 아니 멸줄에서 나오는 이 단어 선택을 하면 어떤 단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또란 말이 나오겠죠. 네, 또란 말 말고 네? 왜 저러나? 네. 전쟁. 예? 전쟁. 전쟁. 딱 보고 짜증 딱 내면서 저는 이게 딱 떠오르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데 딱 나오면 미친 새끼. 미친놈. 미친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는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 단어가 상당히 실제적으로 많이 뭐 전문가 저는 뭐 저자 전문가 같지도 않지만은 제 입에서도 많이 나가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옆으로 툭 지나가는 게 보면 TV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딱 뛰면 미친이야 나는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북한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하나 미친 사람이 미친 놈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 미친 놈을 코스프레한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사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소 갑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안 갑니다. 예, 감옥소 안 갑니다. 감옥소 안 갑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죠.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받죠? 병원에 가죠. 예, 병원에 가죠. 예, 정신병원. 그러니까 의학적 조치를 당하지, 법적 조치나 어떤 행정 조치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아니,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미친놈한테 제재를 가해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미친놈한테 제대로 가면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 스스로가 북한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가 될지 모르니까 언어적 유의일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북한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친놈의 행동에 이유가 있나요? 미친 사람이 이유가 있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하나요? 미친 사람의 행동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쳤으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없고 또 뭐를 못한다?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미쳤는데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언제 할지 모르면 중요한 건 뭐죠? 뭘 못한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고 이유를 알 필요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죠?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바로 저는 그렇다고요. 북한이 50년대부터 시작했을지 아니면 90년대부터 시작했을지 어떤 언제부터 핵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을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80년대 말 90년대부터 핵무기를 만드는 게 핵위기가 제1차 핵위기, 제2차 핵위기가 만들어지기가 벌써 거의 30여 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30여 년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만드는 것만 욕만 하고 북한한테 비핵화만 이야기했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전 질문을 던지면 결국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요. 북한을 미친놈 취급해서 그런 이유가 가장 많다고. 사실 미친놈 취급하면요. 좋은 점 하나 있어요. 기분은 좋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은 깔끔하게 좋아지죠. 상대방 미친놈 취급해주면. 근데 그 다음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응이 없는 거예요. 과연 저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한테 던진 질문. 우리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나쁜 놈이냐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나쁜 놈이야. 북한이 나쁜 놈이라는 자꾸 농자를 쓰지 좀 그래. 나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무서워. 이 방송 나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견이 갈린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쁜 짓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해서 전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과범위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과범위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과가 과연 자의적 전과냐 타의적 전과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과가 오로지 정말 진짜 나쁜 짓에 대한 전과인지 아니면 타의에서 강요된 전과인지 아니면 정말 뭐랄까요 이 안 해도 되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게 했지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북한은 전과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까 방금 전에 그 전과가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느냐. 저도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일부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저도 약간 빨갛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잘못한 것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놓고 보면 과거 미소라는 어떤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유지되고 있는 분명히 전과도 있어요.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전과시법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아까 말했던 전과시법 10개 빨간줄 중에 한 5개는 자의적이든 5개는 타의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전과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전과범위 여러분들 범법자가 사회에 나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뭘 못하죠? 취직을 못해요. 그죠? 통장도 계산하기 어렵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로 인해서 이것이 자의전 타의전 어쨌든 보면 미국이라는 어떤 국제사회, 미국이 중심된 국제사회 속에서 그게 국제사회가 그거는 빨간 줄이든 미국이 그거는 빨간 줄이든 어쨌든 미국이 90년대 소련은 사라지고 미국이 단일 패권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빨간 줄을 지워주지 않는 한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없는 비정상적인 어떤 국가예요. 국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을에
거의 정가를 해가지고 정가 10범이 만기 출소를 해서 왔어요. 만기 출소를 해서 여러분의 마을에 왔어요. 그 사람은 이 마을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보이다가 이제 만기 출소해서 갈 데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에 오면 뭐 요즘은 다 하잖아요. 정가 10범이 정가를 갖고 있다 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되죠. 무섭겠죠.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다 걱정합니다. 예. 정상적인 생활을 또 못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마을에 들어온 정가 10범이 그렇게 있다가 하루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그 마을의 버스의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그 마을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아니면 들고 그 사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가시범이 갑자기 지나가는 그 노인의 머리에 이고 가는 짐을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 계속 이 정가시범을 주시하고 있던 청년이 뛰어나가서 정가시범을 두드려 팬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소위 정가시범이 왜 할아버지 짐을 앉아서 지었을까? 무거워 보여서. 네. 이 친구는 정말 순진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네, 모르죠.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행동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네, 순수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문재인을 바뀌셨어요. 네, 요즘 강단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저는 답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 지난 1월 1일 날 북한이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1월 1일 날 다시 신년사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매년마다 그러니까 뭐 1월 1일에 되면 신년사를 발표해요.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핵을 완성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2월 달에는 2월 달에 평창에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를 1월 1일 날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남쪽하고 대화하자. 그때는 정상회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의했어요. 남북 회담을 제의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참가하겠다 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1월 2일 날 우리나라 그 다음날 신문에 보수지가 신문 언론에 그 북한이 올림픽을 참가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에 대한 평가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원인과 의도가 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북한이 나오게 만든 거는 의도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네. 제재 국면 엄청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코피 작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막 북한을 코피 터뜨리겠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압박하니까 예, 겁먹어서 이제는 이제 항복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건 나온 이유고, 근데 의도는 왜 그러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왜 북미도 아니고 남쪽한테 대화를 제기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옆에 있으니까 괴롭죠. 아니 친구가 가슴에 확 와닿는 답변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걸 해석하십니까? 이제 왜 북한이 그렇게 했냐고 나온 신문의 대부분은 뭐냐? 의도를 뭐라고 했냐면요. 뭐냐면 한미동맹 이간, 남남 갈등, 이 우리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쪽한테 대화를 제의한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참가하고 남쪽에 대화를 제의함으로 해서 한미 동맹은 이간질하고 남남
남쪽에 우리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발표했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의 의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뭐 단정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의도와 예기치 않은 결과물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넘어지는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네. 그 의도 마치 나타나는 결과물을 항상 의도와 일치시켜 동일시켜 버리고 그 의도로 같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한 그 의도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거지만 그렇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랄까요? 꽃놀이표라고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하나를 얻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진짜 북한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식품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잡았을 때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을 미친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나쁜 행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북한이 나쁜 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쁜 놈이 볼 수도 있고 가다부터 정가라는 것을 갖고 있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정가라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야. 북한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 갖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 행동은 나쁜 행동인 거예요. 그거는 앞에 이야기한 미친놈 컨셉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미친놈 만들고 똑같이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면 혹 시원할 뿐이에요. 의도도 없어요. 그냥 나쁜 행동이지요. 네. 나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월 달에 지금 올림픽을 참가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올림픽 와서 특사가 와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3월 5일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되고 3월 9일 날 우리 특사단이 미국 가서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고 이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엄청난 속도를 과연 전문가들이 과연 예측을 왜 못했냐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친놈까지 안 봐도 나쁜 놈 컨셉을 봤으니까 오는 것을 다 그런 소위 말해 우리가 오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이 마음속에 이렇게 오버러진 생각으로 북한을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북한을 이해한다는 말, 이 행동을 예측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사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놈이냐? 이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놈의 반대의 컨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나쁜 놈이냐? 아니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뭐 때문에 한 거냐? 대부분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인 나쁜 짓이 아니라 하이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다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미국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한국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굳이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쨌든 시각이 오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 시각이라고 놓고 보면 이쪽은 진보적 시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가끔 이걸 설명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쪽 손으로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지금 옆에 물이 있는데 했을 때와 가렸을 때 거리감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오른쪽 눈도 왼쪽 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리감이 달라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북한을 쳐다볼 때 우리 사회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의 시각은 나쁜 놈 시각이고 밑에 시각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시각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보편 북한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보는 한쪽 눈을 감고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모슬은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만 쳐다보고 본 거 아닌가. 소위 좌측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보진영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만 뜨고 쳐다본 게 아니냐는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두 눈을 다 뜨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세상은요. 저는 결국은 이거거든요. 맞고 틀리면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학부 과정을 잘 가르치지 않는 석박사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맞고 틀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도화지를 이야기했지만 도화지의 그림은 여러분이 그리래요. 맞고 틀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이유는 저는 이 문제 한쪽 눈이 외눈박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 세상이 가장 건강한 이유는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군사회담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나가게 되면 북한하고 막 회의를 하다 보면 중간에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쩌면 이제 이 대표 수준 이상의 어떤 논의될 문제에 딱 공차를 하면 일단 그러면 회의를 중단하고 잠시 휴회를 하고 이제 위에 훈령을 받든지 정리를 해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잠시 휴회합니다 하고 딱 가면 대표단의 뒤로 이제 올라가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북한은요 10분 딱 지나면 결정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에서 딱 10분 정도 지나면요 우리 결정했어 라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시간이 지나도 못 나갑니다. 대부분 1시간이 지나도 1시간이 못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나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나가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회담 자체조차가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 회담은요. 저는 그때 소령이었거든요. 소령이었습니다. 만약에 휴회를 하고 딱 뒷방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 장군들도 계신 거죠. 심지어는 국방부 국정원 다 와 있습니다. 자, 휴회를 하면 청와대에서 훈령이라고 팩스가 날라옵니다. 통일부에서 국정원에서 다 날라옵니다. 그러면 다 무시하고 청와대가 제일 높으니까 청와대 내용을 따라갈까? 아니에요. 청와대 의견, 국정원 의견, 국방부 의견, 통일 의견 다 깔아놓고 그 자리에 있는 대표들 심지어는 대표도 아닌 제 수행으로 따라갔는데 NLL 문제니까 제가 해군이니까 야 김소령 네 생각은 어때? 다 그것이 하나로 모여요.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우리 사회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북한 애들이 불러요. 제가 이제 연락관이니까 야 우리 준비 다 됐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 빨리 하자. 그러다 이제 결국 2시간 정도 지나면 북한 애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이제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말이야. 그거 하나가 결정 못하고 우리 10분이면 금방 위에서 다 내려가지고 수령님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착 가지고 일몽에 쫙 나갔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나 결정도 못하고 멍터리 같지만 이런 이 비방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한 방을 다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는 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갖고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지금 고민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 애들이 벌개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저는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다양성이라고 해요.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죠. 외눈박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많은 외눈박이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이 속에서도
저는 균형감 있고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외로망이는 아니었다고 봐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왔다고 봐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예. 저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올게요.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미친놈도 아니고 뭐 거의 보수적 뭐 나쁜 놈 우측 눈으로 보느냐 왼쪽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눈을 다 뜨고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과연 왜 미사일 쐈고 또 뭐 이렇게 나왔느냐를 생각을 하면 결국 북한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 양 끝단이 아니라 중간에 보편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는 때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걸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면서 어떤 기로에 있냐면 선택의 기로에 있죠. 예, 뭔가를 한다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예, 오늘 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손해라는 걸 선택하시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 꼭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물이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때, 선택을 하실 때, A와 두 개라고 하면, A를 선택했을 때 자기가 얻는 이익과 뭐가 있죠? 잃어버리는 손해가 있고, B를 선택했을 때 얻는 이익과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이 둘 중에 두 개를 더하기, 썸을 한다면요.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더 많은 이익을 받는 쪽을 선택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니죠. 본인이 취한 생각, 본인의 환경, 본인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를 선택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뭐랄까요?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선택해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대 0이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한 60, 여기 중에서 30명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이걸 선택했어요. 30명 선택한 게 이게 합리적 선택인가요? 아니죠. 그죠? 몰라요. 그건 알 수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30명이 후회를 하고 10명이 만족을 했다면 이게 합리적 선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반대가 이게 양쪽에 하나는 합리이고 하나는 비합리인가요? 아니죠. 양쪽 다 합리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비합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합리와 비합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제가 북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제재도 당하고 그 돈을 아껴서 강냉이를 갔으면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예? 그걸 안 했으면 제재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왜 어떻게 난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뭘 이야기 안 하셨겠어요? 합리라는 것은 잃는 것과 손해와 이익이 합쳐지는 거죠. 북한이 과연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할 때 국제적인 제재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 못할까요?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제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국제사회도 그렇다고 자기가 외톨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제재 이상으로 뭔가, 제재나 자기의 손해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그게 북한이 본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인 거예요, 사실. 진정한 의도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만, 그걸 캐치해내야만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진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잃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캐치를 해야만, 우리가, 모든 게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북한을, 합리적이라고, 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라는 단어를 또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지금 몇 시에요? 합리라는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오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별로 안 됐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리라는 단어를 좀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나서 교수님들 가끔 흉도 보시죠. 네. 네, 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모자라님도 가끔 이렇게 만나시는 예, 하십니까? 말도 못하게. 맞아. 가끔 이런 거 가더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학생들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아유, 야, 너 무슨 과다요? 나 무슨 과? 너 지도 교수님 어때? 우리 교수님 합리적이야. 우리 의원님 합리적이야. 너는 어때? 우리 교수님 비합리적이야. 우리 의원님 비합리적이야.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교수님 합리적이야, 우리 의원이 합리적이야 하는 순간 분위기가 따뜻해지냐면 우리 의원님, 우리 교수님 좋으셔, 착하셔. 뭐 이런 딱 들어죠. 비합리적에 딱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의원님, 우리 교수님, 예, 나쁜 놈,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영어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단어에는요 뭐가 없다? 선악이 없어요. 합리라는 단어에는 선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예요. 조건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익과 손해의 사실 합의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쳐다볼 때 선악의 기준을 보고는 착각을 다시 조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야기가 공명의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공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버스 타고 왔었는데요. 간혹 요즘은 조금 얼굴이 좀 알려져서 물론 이 부모님에는 사실 절대 못 미치겠지만요. 제가 가끔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저기 이제 저희 학교가 삼청동에 있다 보니까요. 예,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방송국을 간다든가 다른 세미나를 가게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 분이 딱 제가 타면 학교 앞에 타면 딱 쳐다보고 방송에 나와서 북한 이야기 하시는 분이네요. 방송에 나와서 미사일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딱 알아보세요. 심지어 이름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국회까지 간다든가 방송까지 가는 한 20분에 30분 동안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동안 뭐 하시느냐? 뭐 하는지 아세요? 예, 20분이나 30분 내내 택시 운전기사 기사분이 저한테 북한 강의를 하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 북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소중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할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맞고 틀림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왜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북한을 쳐다보는 것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보는 외눈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 눈 다 감아버린 국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북한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설프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그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속된 말 무식해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 소비자거든요. 사실. 여러분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이 쓸 물건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매상, 소매상 공장에서 만들어 도매상, 소매상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장과 도매상, 소매상들이 제대로 된 이 뭐랄까요? 물건도 못 만들고 제대로 된 배급 체계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이 분명히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명을 떨쳐버릴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리가 의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왜? 지금의 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 사항은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 생존, 행복하고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전까지 우리 세대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줬는데 이 다음을 못 줬다고요. 아까 사실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네?
우리 손은 통이 맞죠? 네. 저는 맞고 봐요. 우리 손은 통이 맞죠? 네, 통이 맞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우리의 성원은 평화고 우리의 성원은 통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죠. 우리 노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노래 말 가사처럼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소원은 평화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여전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CVID,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분들, 그 다음에 소위 한미동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비핵화되고 막 평화체제되면 한미동맹 깨진다겠네. 그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의 소원은 비핵화, 우리의 소원은 한미동맹. 예, 그분들한테 목소리 난 그렇다고 봐요. 과연 그게 맞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노래 많이 봤다처럼 우리의 소원은 평화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은 노래도 있지만 그게 왜 지금 우리 노래 가사만큼 우리 현실에 안 와닿느냐는 거예요. 안 와닿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20대 소위 말해서 20대들한테 그리고 30대들한테 과연 우리가 40대, 50대, 60대들이 무엇을 감정하는 거예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어젠다와 어떤 뭐랄까요?를 비전이나 어떤 미래를 과연 남겨줬냐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참가할 때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는 거에서 여기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여자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프레임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20대, 30대들을 기존 40대, 50대, 60대들이 이들이 그렇게 올림픽을 그러니까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했죠? 대부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너희들 이기적이야. 국가가 없어. 통일도 몰라. 너희들이 몰라. 안 보고 너희들 통일을 생각해봐 본 적 있어? 북한을 너희들이 몰라. 너희들 이기적이야. 그런 프레임을 갖고 여러분들을 공격했어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다면 이 자리에 왔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20대들이 지금 기존의 30대, 40대, 50대, 60대들이 이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것 같이 지난번에 공격한 그렇게 만든 이야기는 같이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백지는 맞아요. 북한을 모르고 백지는 분명히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백지인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통일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무 없는 저는 여러분들이 토에는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기주의에 가득 찬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백지가 됐냐는 걸 고민해봐야 돼요. 소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보면서 산업화 경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산업화 경제 속에서 우리가 가입했던 게 뭡니까? 뭐죠? 우리가 그 다음 산업화 경제 다음에 가려고 했던 우리 국가적 아젠다, 우리 미래가 뭐였죠? 요구했던 게 민주화잖아요. 민주 아닙니까? 그래서 쟁취했잖아요. 1987년 우리 의원님 쟁취했잖아요. 예, 1987년 영화 못 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때거든요.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다음에 우리 다음에 386 세대가 소위 말해서 지금의 50대, 40대 만 50대가 쟁취하고 난 다음에 세대한테 40대, 50대, 60대 세대가 다음에 지금 10대, 20대, 30대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는 민주화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비전과 미래 아젠다를 제시했나요? 저는 못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아젠다는요, 1987년 민주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있었던 평화와 통일의 뭐랄까요,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어요. 저는 고정되어 있다고 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서는요,
당연히 간절했어요. 뭐가 간절했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단일팀이라도 만들고 모든 올림픽 하지 무슨 체육 경기하면 기대들고 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그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당연함을 왜 10대, 20대, 30대 이 세대들에게 그 프레임을 갖고 재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강요한 이 프레임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개념이 없어. 애국심도 없어. 나는 그건 틀렸다고 봐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100지지만 그 책임도 여러분 우리 30대, 40대, 50대, 40대, 50대, 60대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지금 현재 80년대 말 민주화를 쟁취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뭐랄까요 30년 넘은 평화와 통일의 그 어떨까요 과거의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국뽕과 뭐 다르겠어요? 그것도 국뽕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백지인데 왔어요. 그 백지 밑에 그 하얀 백지 밑에 그 밑에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꿈이 그려져 있다고 봐요. 그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에요. 어쩌면 통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묵은 이 통일과 평일 우리의 고정된 통일과 평화의 이 뭐랄까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북한을 바로 보지 않으면 답을 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분단 이야기 좀 하면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또리장군이라는 만화영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깃대를 내려서, 그러니까 뭐죠? 프랭카드를 내려서 가슴을 했는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반대 울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근데, 자, 또리장군이라는 1970년대 역시 저하고 비슷한 세대 이거 다 아시죠? 노래도 아시면, 또리장군 나가신다, 이세기 자, 나가신다. 비슷한 세대. 자, 김천기 감독이라고 유명한 로버트 태권브리를 만든 감독이 만든 유명한 만화영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동물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돼지가 욕심 많은 돼지가 늑대들을 이끌고 꼬셔가지고 동물들을 못 살게 하는 거를 또리장군이 무찔러서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만들었죠. 맨날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북한의 사람들은 돼지같이 생겼고 뿔난 줄 알았죠. 저도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용감한 웃었지. 혹시 이거 보신 분? 이거는 한 20년 더 지난 건데 이거 보신 분 없어요? 이거 안 보신 분 없어요? 안 봤습니까? 절대 알아, 뭔지. 이거 봤다 그러면 다 신고들. 북한 때. 북한이 1990년대 만화인데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만화, 영화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것도 동물 마을에 너구리와 성냥이 너구리와 성냥이 뭐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성냥이 뭔지 알잖아요. 마을을 또 초토화를 시켜놓은 것을 작지만 용감한 고승도 참말이다. 이 애를 다 때려 부셔서 동물 마을을 또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의인하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걸 자발적 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마음에 묻어나는 마음에 묻어나는 우리는 이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한 3만 명 되죠. 북한에서 3만 명 좀 넘습니다.
북한에 오신 3만 명들이 다 북한이 싫어서 오신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 넘어오신 3만 명인데 이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북한의 반정부적이고 북한의 정부를 싫어한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북한의 인구가 2,400만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프레임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단편적으로 자, 요즘 그 프로그램 제발 좀 없애야 될 프로그램이 이만각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뭐라고 말하면 못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가장 뭐랄까요 왜곡되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북한에 넘어오신 여성분들께 또 약간 이용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 다니는 그 분들 중에 그 프로그램에 나가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좀 친했던 분이 한 번은 나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펑펑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갔다 오고 후회하면 자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세대들 물론 우리 세대는 아닌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세대들 저희 아버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6.25를 겪었어요. 심지어는 분단의 아픔을 실제 겪었고요. 또 그 이전에 분단되기 이전에 45년 이전에 일제시대 때의 같은 교육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과 남쪽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한솥밥을 먹고 교육같이 받았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 그 세대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오로지 이제 완전 분단 세대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든 뭐든 같이 한 번이라도 숟가락 놓고 밥 식사를 안 해보고 한 교실에서 공부를 안 해본 이런 세대들만 남게 돼요. 그 세대들이 받은 교육은 이런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요. 또 지금 세대들은 또 그 다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위생실이 북한말로 뭡니까? 한국말로? 화장실, 눈썹목, 마스카라, 다락집밥은요? 도넛, 움직이. 이거는 뭐 쉽겠죠? 고기밥, 그죠? 살까기, 살빼기, 이게 다이어트. 요거부터 이제 어렵죠. 모서리 주기. 이건 모서리 차기입니다. 모서리 주기. 있는 거죠? 모서리 주기. 모서리 차기는 코너킥이고요. 모서리 주기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맞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자. 이건 쉽죠. 첨단 기술공사서. PC방. 이게 은어가 아니고요. 은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한 방송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방송이라 이렇게 보면 헉 하는 게 많잖아요. 막 호전적인 단어도 많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적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번 듣고 나면 뭔가 북한이 전쟁할 것 같이 막 그렇게 호두밥을 뜨거든요. 근데 저같이 한 10년, 20년 아니면 북한에 70년치 노동신문을 다 본 사람들은요. 북한이 올해 나와도 올해 무슨 발언을 하잖아요. 보면 뭐 작년에 비하면 뭐 세발을 피네 이런 거에다 보시면.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이제 북한을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 원전을 많이 익히거든요. 뭐 동식문화에 북한 원전을 많이 익히는데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영어 원전을 읽고 말이지. 영어 원전이나 중국말 원전을 읽고 말이지. 이 북한 원전을 읽으려면 거의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도 이해 안 되고 계속 반복하니까 미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은 지리적 분단이나 제도적 분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이제 향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단의 어떤 경계선을 지우기 위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백지에 그려야 될
이 남북 간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고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물론 중요한 제도적인 거나 지위적인 분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마음의 분단의 치유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독일이 지금 통일이 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벌써. 그죠?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이든 뭐든 분단은 없어졌어요. 다 통합이 되고 다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동독 사람은 서독 사람을, 서독 사람은 동독 사람을 이시오시, 그러니까 동독놈, 서독놈이라는 비어 언어를 써가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의 문단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하고 훨씬 그 이전에 무슨 뭐랄까 동강 정책이고 교류도 하고 실제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형제자매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제는요, 여러분 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같이 박수까지 들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쩌 보면 마음의 분단이에요. 자, 지금 몇 시죠? 8시 8시. 자, 북한이 그러면 지금 북한 닮았죠? 총회 선생님 김영춘 닮았죠? 게리, 북한 게리.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쪽에 찾아봤거든요. 완전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재산지를 붙이고 북한에 찾아서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겁니다. 이게 지금 평양이에요. 평양이 모습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금의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북한의 모습을 크게 놓고 보면 지금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물론 건물 높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평양 갔다 온 사람들은 훨씬 우리가 80년대보다 더 고층 건물이죠. 우리가 올림픽을 했을 88년도, 86년도 아시안게임 했을 때 63빌딩 이상 이외에는 사실 30층 넘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평양 가면요, 웬만한 지금 이 건물 다 45층짜리예요. 다 45층짜리예요. 그러니까 평양만 놓고 이게 평양의 놀이터, 이게 백화점, 이런 것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북한의 핸드폰입니다. 북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시장. 지금 자 북한의 핸드폰이 몇 대나 있을까요? 북한의 인구가 2,500만입니다. 몇 대? 500만 대. 네, 북한의 핸드폰 500만 대입니다. 공식적으로 500만 대입니다. 장이 지금 486개라고 그러죠. 489개인가? 공식적으로 한 500여 건 됩니다. 시장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지금 이런 모습들, 이 나온 것들,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연출이 된 거다. 그렇잖아요. 혹시 이게 연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도 500개를 연출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북한도 카드 씁니다. 네. 북한도 카드 써요. 카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 핸드폰이 500만 대야 장마당에 500여개가 있어요. 어느 기자가 이런 얘기해요. 그럼 북한 곧 있으면 시장 경제 실제로 가겠네요. 그랬더니 제가 화를 내면서 이미 시장 경제 실제야 안 얘기합니다. 물론 북한 우리하고 우리 시장 경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시장은 우리 시장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의 어떤 자유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통제된 어떤 교환관리적인 시장이 좀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북한 인민들의 인민 경제의 한 90% 이상이 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여기서 모든 것들을 물건을 사고 팔고 옛날 같은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500만 대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오른쪽에는 중국 핸드폰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든 500여만의 핸드폰을 손에 든 북한 아줌마들이 장마당 500여 개를 뛰어다니면서 돈벌이를 한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북한의 지금 GDP,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약 1000불이 정도 나왔어요. 1100불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걸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세요.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하면 프랑스 사상가중에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토크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있는 국민은 봉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나 이런 행을 그러니까 뭐냐면 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지질이 배고픈데 그딴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천불 이하의 아주 극빈한 거죠. 예, 극빈한.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60몇 분이었을 때 세계 끝에 두 번째 이때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민주화 생각할 수 있었나요? 없잖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머리가 붉어지면 거의 고기를 먹어보는 보고 먹는다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되는 시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시기를 그대로 겪었죠. 바로 우리도 바로 1987 그 시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경제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이 정부가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어떤 정부와의 어떤 체제와의 갭을 결국 우리 스스로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했던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사실. 북한이 이쪽 점에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안 바뀌면 돼요. 그냥 인민들을 딱 묶어놓고 감시하고 떠나가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할까요? 500만 대 핸드폰 때문에. 500개의 장마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아랍에서 있었던 혁명입니다. 아랍 혁명입니다. 시리아 이쪽, 리비아가 그때 무너졌죠. 그 자스민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SNS 그렇습니다. 핸드폰 혁명입니다. 핸드폰 때문에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정보를 교통해서 시민 봉기를 일으켰던 게 자스민 혁명입니다. 바로. 자스민 혁명입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2011년에 핸드폰이 처음 들어갔을 때, 야, 이제 제2의 자스민 혁명도 이 북한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500만 대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요, 북한 스스로가 김정일 자체가 이거를 정권을 유지해서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정은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자리에 멈춰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민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인민들한테 뭐를 줘야 돼요?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날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그러면 좀 복잡해서 이건 뒤에를 못하겠나? 이걸 못하겠네요. 자, 북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거의 또 한 시간이 자, 지난 그 싱가폴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장면이 있어요. 뭐 첫 어떤 장면은 미국까지 북한기가 이렇게 나란히 국배했던 장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등 도덕에서 오장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두 장면을 보는데, 하나는 김정은 장면이고 하나는 트럼프 장면인데, 김정은 장면이 바로 뭐냐면요, 그 정상회담 장면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 바로 전날 저녁에 밤에 2시간 40분 동안 싱가포르를 돌아본 장면이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그 60몇 층 건물인데, 거기 제가 57층이 아마 그 관광대로 가고 있는데, 그 옥색 위에 올라가서 돌아보요. 싱가포르의 야경을 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30대 젊은 지도자인데, 사실 젊은이 한번 뭐랄까요, 외국 나갔으니까 외국 나가서 관광이나 한번 해야지 라고 돌아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시니? 예. 예, 그게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북한이 이제까지 이런 모습을 잘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세요.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싱가포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TV에도 나옵니다. 40분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다 귀국하자고 다음날 가서 조선중앙TV에서 이 40분짜리 동영상을 편집해서 발표를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의 중간 지점에 가시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장면이 3박 4일 동안에 이 책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중간쯤 가시다 보면 싱가포르 마리아베이 샌지에서 내려보고 돌아오고 있는 김정은의 장면이 상당히 오랫동안 비칩니다. 근데 김정은의 모습이 아니라 김정은의 그 모습과 이걸 보여주면서요. 김정은이가 내려다보는 그 뭐랄까요. 싱가포르의 야경과 싱가포르의 전경을 쫙 같이 비춰줍니다. 무슨 뜻이냐? 김정은이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 것을 인민들이 그대로 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보여줍니다. 김정은이가 쳐다보이는 그거를 왜 카메라가 그대로 따라서 인민들한테 왜 보여줬을까요? 항상 상상해보세요. 왜 보여줬을까요? 현장 기도라고. 그게 뭐냐? 4월 20일 날 돌아가겠습니다. 4월 20일 날 전원회의라는 걸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당국가거든요. 당이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당 전원회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이 당 전원회의에서 뭘 결정하냐면요. 큰 결정, 여러 가지 큰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때 바로 북한이 나 군사 때려치고 경제를 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해요. 나 이제 군사 안 해! 경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병진 노선이라고 했던 그 군사 중심적인 우선적인 그 병진 노선을 일단 뭐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일단 결속했다.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를 올인하겠다고 발표해요. 이것도 되게 두 번째 뭘 발표하냐면 비핵화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핵실험 더 이상 안 해. 미사일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아. 그러면서 왜 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바로 그날 하게 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길로 김정은이 가겠다고 발표한 회의입니다. 근데 그 회의할 때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아주 재밌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걸 발표하면서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 뭐냐면 온 인민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온 국민이 복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돌아본 싱가포르에서 돌아본 이것은요. 바로 그거라고요. 김정은이가 그때 4월 20일 이야기한 내가 니들한테 만들어주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핵을 포기 안 하고 분명히 핵 포기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민들한테 발표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북한은요, 인민들한테 딱 공표하는 순간 그건 인민들한테 대한 약속이고요. 그 순간 요단강을 넘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요. 인민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인민들한테 난 니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 비핵화를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김정은은 요단강을 건넜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면 여전히 북한에 우리 학자들도 그렇고 TV 나오는 분들도 이야기해보죠. 북한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있지 않은 원문 하나도 아닌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행간각을 안 끄집어내고 김정은이가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시부에가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그것만 이야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북한을 너무 옹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있으면 우리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점수를 주자면 95점 줍니다. 100점이라고 하기 95점 줍니다. 그 100점 가까이 주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5점 정도 깎은 건 3조 3만 분에 깎았는데요. 깎았는데 남북정상회담 할 때 제가 또 우리 전문가들 약간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제가 사실 4월 27일 하루 동안 아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모든 방송국들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을 했어요. 그날 저 보신 분 있어요? 없죠? 네. 아마 유일하게 방송 안 나간 학자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학자. 저 그날 방송 안 나갔어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안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왜 안 나가냐면 나가서 할 말도 없었거니와 사실은요.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 합의문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지만 4월 17일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 소위 전문가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뭐가 들어야 된다?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디딤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남북 정상회담이 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가 안 되고 소위 말 뭐 나가리판이 되면 또 남북 관계도 깨지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만의 특별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만의 특별한 남북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제 뜻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이 6시에 딱 발표하는 걸 딱 보면 저는 울뻔했습니다. 1조가 바로 남북관계. 많은 전문가들이 1조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했는데 1조가 비핵화가 아니라요. 남북관계가 1조가 됐죠. 두 번째가 비핵화니까 두 번째는 군사관계. 군사 문제를 해결된다. 2조가 됐습니다. 3조 비핵화 아닙니다. 3조는 평화체제입니다. 평화체제 3조의 상항에 비로소 비핵화가 들어오죠. 물론 중요도는 중요하지만 저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비핵화든 뭐든 이 문제, 남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남북관계가 중심이고 남북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남북관계는요 어쩌면 비핵화, 북미관계, 주변관계, 종속변수 결과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픔을 떨쳐버리고 우리만의 남북관계만의 간절한 남북관계가 중심이 돼서 뭐 독립변수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 따라서 난 판문점선에 대해서 95점을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북 회담과 똑같아요. 싱가포르 회담에도 4가지의 합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합의가 4개의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1번이 비핵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비핵화, CVI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1번이 뭐였습니까? 북미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두 번째 평화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거든요. 결국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싱가포르 장면 2가지 장면 중에 아까 제가 첫 번째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나요? 마리아베이에 봤던 김정일 두 번째 장면은 트럼프의 장면인데요. 그 가장 역사적인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트럼프가 회담이 다 끝나고 사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김정은도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호텔에 남아서 카팔 호텔에 남아서 70분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던 장면 70분의 그 장면을 저는 꼽습니다. 왜 그 장면을 꼽느냐? 저는 당연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북한이 요단강을 건넌 정말 북한의 변화, 북한의 되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장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장면은 미국의 변화. 어쩌면 미국의 변화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진짜 이해했구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누구든 이만큼 북한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없었다고. 저는 이걸 뭐 속된 말로 난 놈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70분 동안 기자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확인했느냐, 완전한 비핵화 어떠하냐 한 번도 아니고 질문이 수십 이거에도 쏟아집니다. 똑같은 동의 질문이. 제가 만약 트럼프였으면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으면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는 김정은 어떻게 말할까요? 두둔한다고 해낼까요? 김정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북한이 뭘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얘가 이해했구나 라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트럼프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 걱정. 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상당히 뭐 부정적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느 매체에서 이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 했더니 30명한테 설문조사 했어요. 미국 각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네, VOA라는 매체일까요? 거기서 보니까 몇 대 몇 나오냐? 30대 0. 30대 0으로 트럼프가 안 될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게 그 정도로 안 트럼프의 기조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이 구조적으로 북미 간의 이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북핵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북한이 뭐 나쁜 짓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북미 간의 어떤 신뢰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트럼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미국의 기본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나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핵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그들한테는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절실한 목적 이상의 목표가 그리고 해결해야 될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한테는 이게 이거 뭐 해결해줘서 세계 평화 오고 동아시아 평화 오고 한국 통일시켜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한테는 그게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많은 게 많다는 거죠. 특히 미중관계 속에서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또 이걸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소위 군산복합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무기 팔아먹는 장사치들한테는 돈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현재의 북한의 모습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트럼프와 김정은만 놓고 보면 이 긍정적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허들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허들이 김정은의 변심이나 트럼프의 변심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결국 그렇게 보이겠죠. 만약에 이 판이 깨져서 북한이 다시 핵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많은 언론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봐봐, 내 북한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도 할 말 없겠죠. 너 틀렸잖아. 나한테 본 게 아닌데 저는 몰라요. 과연 근데 그때 북한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북한 때문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 허들이 이 판이 깨지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허들이 그러니까 이 비핵화라든가 평화체라든가 남북관계 모든 것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이 어떤 과연 허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 그 허들을 쉽게 뛰어넘고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얀 동아지에 여러분들만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통일의 미래를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질문 있나요? 제가 질문을 못하게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살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 세 가지 꼽으면은 교육이랑 언론이랑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그 정치에서 파생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수가 오래 집권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군대는 조금 더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국방을 위한 존재잖아요. 특히 주적을 명확히 하는 문제가 군대 전투력에 있어서 생명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이제 부숴야 할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전역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부서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근데 이런 프레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을 이제 대화해야 할 대상이나 이런 걸 보는 거랑 또 서로 이제 충돌되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군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이나 평화 통일의 문제를 보기 위한 프레임이 충돌하니까 이 중간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대는 군대 목소리를 내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 목소리를 내는 거고 외교부는 외교부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에 대한 군인의 목소리겠죠.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조금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군인이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모든 부서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뭐냐 과도기적인 그 군대를 여러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하고 과도기적인 군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약간 시민사회에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시민사회에 힘이 필요하고 이제 제가 요거를 빠졌는데요. 이거군요. 바로 이제 마지막이 이건데 제가 항상 들고 와서 설명드린 그림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수교 그리고 한미동맹과 조합민국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오늘 던져드리고자 했던 화두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긍정적으로 만약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의 그림을 그리려면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수교가 되면 정말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해결돼요. 네. 이 세 개만 해결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깔끔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때 이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사실 벌써 우리 사회에서 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 그러니까 이것도 양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작을 했다야 아니냐? 시작을 했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소위 맹신론자들은 이 시작점 자체에 시작을 했는 거에 대한 변화를 여기에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이거 절대 한 털도 손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이 변화 자체를 보고 벌써 이미 한미동맹 소위 말해서 상당 부분 변화와 주한미군은 이미 이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는 마크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 저는 약간 이거는 한데 저는 제 답은 이거예요. 저는 주한미군이 없는 가치 있고 건강한 한미동맹 유지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에 떠나고 그러나 동맹체제, 동맹을 펴는 지금의 위협 베이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가치 있는 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양단으로는 안 돼요.
너 나가? 난 절대 한 초도 건들 수 없어. 이 논리가 아니라 이 변화를 인식하고 이 변화가 한꺼번에 확 비핵화가 되고 한꺼번에 동맥경화체가 되고 한꺼번에 중증이 아닙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을 겪어갈 거고 그 과정 중에 아까 말했던 위협도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것이고 다양한 안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도 점진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완전히 북한이 완전히 이산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일제의 정훈 교육은 요만큼도 바뀔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변화 자체를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읽고 그 부서와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 지금의 변화 자체를 인식하고 얼마나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버티기나 아니면 변화가 뭘까요? 극단적 양쪽 이것저것에 갈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저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의 노력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소리를 내주면 저는 결국은 정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저는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올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뭐가 있냐면 제10자 SMA라고 한미 방위 분담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이제 방위 분담금을 내는 회의를 올해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했던 것이 끝나고 내년부터 또 5년 동안 얼마나 돈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올 1년 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차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회의했는데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럼프도 이거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대통령하고 달리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 트럼프는 이 SMA에 엄청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기 동료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이번 정부도 이 SMA 이 10차는 지난 9차 때까지 있었던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이런 같이 그냥 미국한테 그냥 미국 달라는데 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뭐까지 달라고 하냐면 자기들 한미연합훈련하는 훈련비용까지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략가서 오는 것도 우리가 줄 수 없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과 지금도 유예가 돼 있고 전략가선이 안 오잖아요. 당연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변화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질문이고요. 예. 헌법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를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예. 한반도 자체는 이제 그럼 우리 남한이 아니라 이제 2도 5도까지 포함하는 경우인데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도 이제 유엔에서는 남한이랑 북한을 이제 하나의 두 개 국가로 동시에 해놓고 유엔에 가입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북한이 정말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반 국가 정책? 북한도 이제 프로파간다를 설정할 때 이제 남한을 불법 정보를 하고 남한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설정하고 이제 계속 다 대립과 반복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대화의 상대로 해야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나라로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화 상대로 해 나가야 될지 약간 이제 모순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건 별로 고민을 안
그런데 방금 말했던 논의 자체가 너무 오래된 논의고요. 예, 좀 약간 해묵은 논의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순이 방금 말씀 왜 해묵이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논의 자체는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학계나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유엔에 같이 공동 가입할 때부터도 나왔던 문제고 다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적대국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거의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북미정상 우리 남북정상회담 했잖아요. 적대식 남북정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논의 자체는 좀 해보는 거고 저는 그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 질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 논의 자체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이 평화체제의 문제, 평화체제도요. 통일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평화체제를 가는 것이지 이 평화체제나 이 우리의 모든 이런 비핵화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 그러면 이걸 통해 많은 논의들이 있거든요. 이제 통일을 물건 나갔어. 따로따로 다 이기 위해서 평화체제가 있는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요. 물론 각자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 한 나라가 되겠다는 근데 그 방법론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만들 것이냐 연합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그 자세한 얘기 드리기 전에 방금 질문에 저는 답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어떠한 강도 평화체제든 평화협정이든 모든 것으로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가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보면요, 뭐가 되어 있냐면 평화공존 공동 번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일이 없어요. 통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한반도 정책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평화공존 공동 번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죠, 사실. 그 다음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판문점에 통일이 다 들어있어요. 예, 다 들어있죠. 예, 평화, 공정, 공동 번영, 통일이 들어있습니다. 예. 사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통일이 사라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너무 길었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준 김동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있는데요. 그 여권 수첩 오늘